네, 6.3 지방선거와 재보궐선거 투표가 시작된 지 이제 약 3시간을 지나서 4시간째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전국 투표소 상황 그리고 격전지 판세까지 전문가들과 함께 전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귀왕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성태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김봉신 메타보이스 대표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6.3 지방선거 재보궐 투표가 시작되고 이제 4시간째를 향해 가고 있는데 지금 이 시각 투표율을 보니까 9.5% 이렇게 집계가 되고 있는데 일단 현재까지의 투표율 흐름은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우선 사전 투표율이 역대 가장 높았던 모습을 보였고, 그리고 오전에도 굉장히 좀 순조롭게 되고 있다. 그리고 높아질 가능성이 매우 전망이 매우 좋다. 예. 이렇게 그 전망이 되는데요. 2018년 60%의 벽을 과연 넘을 수 있을까? 2018년도로 상상해 보면 그때는 북미 회담이 있고 한반도 평화와 어떤 통일의 무드 이런 것들이 막 무르익어가면서 우리 국민들이 굉장한 기대감을 가졌던 그때였거든요. 그래서 투표율이 높아지고, 그리고 그때는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서 이제 얼마 안 되는 이런 그 일종의 여당 프리미엄 효과 이런 것들까지 함께 있어서 국민들이 민주당에 표를 많이 주었던 그런 때였었는데, 반대로 지난번 지방선거 때는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지 얼마 안 돼서 바로 직후에 치러지는 선거였다 보니까 민주당 지지자들이 거의 투표장에 나오지 않아서 10%가 뚝 떨어져요. 50%, 저희 아산 같은 경우는 44% 이런 정도까지 뚝 떨어졌었는데, 이번에는 민주당 진영의 진보 진영의 유권자들이 상대적으로 기대감을 가지고 이번 투표를 바라보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특히나 사실 좀 선거와 정치 이런 것들이 앞으로 가는 모양새를 갖췄으면 좋겠는데 이따 또 이야기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탄핵당한 대통령들이 나와서 마치 보수의 중심인 것 마냥 이런 말씀들을 하시고 하는 것에 대한 일종의 역효과, 진보 진영의 결집 효과 이런 것들도 함께 나오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하면서 조심스럽게 60% 이상의 투표율이 나올 수도 있겠다. 이렇게 기대와 전망을 해봅니다. 일단 지금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고 60%를 넘길 수도 있겠다 이렇게 전망해 주셨는데 김성태 전 원내대표께서는 지금의 이 흐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렇습니다. 역대 이제 지방선거 중에서 이렇게 보통 지방선거 같은 경우는 지역 일꾼 뽑는 문제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지역 일꾼들이 많이 유권자들에게 보여야 되는데 지역 유권자들이 지역 일꾼을 이렇게 보기보다는 지금 현재 이재명 정권 1년 차에 이 무소불위의 절대 권력에 대한 걱정과 우려 이런 부분에 대한 견제 심리가 이제 작동하고 있는 거죠. 그런 가운데 이제 이 지방선거가 시작될 시점만 하더라도 민주당 입장에서는 15대 1에 아주 기고만장한 어떤 그런 입장으로 완사에 대한 그런 승리를 대승을 할 것이다. 그렇지만은 이게 이제 선거가 지나면 지날수록 이게 초접전 지역, 경합 지역이 많이 늘어났어요. 지금 이제 민주당의 공식적인 입장도 서울, 부산, 대구를 포함한 6개 지역이고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8개가 초경합 지역으로 보고 있거든요. 이거는 양 진영 다 민주연구소가 있고 여의도연구소가 있고 하기 때문에 이 깜깜이 선거 기간 중에도 국민의 여론 흐름을 점검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 차원이라 그러면은 자, 이재명 정부 1년 차에 대한 어떤 그런 보통 대통령 집권 1년 차면은 국정 안정론에 힘을 실어가지고 집권당이 승리하는 게 보통 공식입니다. 그렇지만은 워낙 이 거대한 입법 권력과 또 행정부의 수반 이 대통령 권력이 중심이 된 입법 행정 또 사법까지 위태로워지고 여기에서도 지방자치 권력마저도 이 정권에게 넘어가 버린다면은 말 그대로 대한민국은 절대 권력이 형성되기 때문에 그 절대 권력에 대한 우려, 그러니까 민주주의가 훼손될 그 우려에 대해서 많은 유권자들이 눈을 떴다. 그래서 이제 투표소에 많이 참여하고 있다. 또 한편으로는 이제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지금 국민적 지지를 받지 못하는 취약한 당 지도부의 그 한계 속에서 전직 대통령까지도 발걷어붙이고 나시는 저 상황. 한편으로는 비판의 목소리도 있습니다만 보수 진영이 오죽하면은 저 처절함을 저렇게 보일 수밖에 없는가. 그런 일정 부분
국민적 공감도 지금 형성되고 있는 그런 선거입니다. 네, 자 이제 두 분이 말씀해주신 내용도 저희가 자세히 짚어볼 시간이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지금 현재 투표율이 10%를 넘겼습니다. 10.5%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김봉신 대표께서 볼 때는 지금의 이 흐름, 숫자상, 수치상으로는 어느 흐름에 와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까? 예. 10.5 정도 된다고 하면 지난 2022년 지방선거 대비해서는 총 투표율이 좀 높아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사전 투표가 가장 높았다라고 하는데 사전 투표만을 놓고 이제 알 수는 없고요. 총 투표율에서 사전 투표율이 차지하는 비율, 요거를 좀 따져야 됩니다. 거기에서 사전 투표율이 이제 40% 이상이 되면 총 투표율에서요. 그렇게 되면은 더불어민주당이 좀 유리할 것 같고요. 그렇지 않고 이게 40 밑으로 빠지면은 보수 쪽이 좀 괜찮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지금은 10.5면 2022년 대비 한 1.2배를 하면 오늘 선거일 당일 투표율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총 투표율을 계산하면 한 50% 중반 후반에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두 정당이 굉장히 경합하는 그런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보수인 국민의힘이 좀 우세하려면 60%를 훨씬 넘는 게 좀 유리하죠. 그런데 민주당이 안정적으로 이길 것 같으면 한 55. 요 사이가 55 내외가 더불어민주당이 여러 격전지에서 잘 나올 수 있는 그런 투표율입니다. 지금은 한 57, 89? 요 정도가 아닐까라고 지금 순간에선 예측한다면 그 정도고요. 그렇게 따지면은 누가 압도적으로 투표율 덕을 볼지는 이건 확정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좀 쉽지가 않습니다. 정말 경합인 상황이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보면 되겠네요. 예. 예, 그리고 이렇게 투표율을 60% 이상까지 기대하는 건 앞서 언급했듯이 사전 투표율이 좀 상당히 높았기 때문입니다. 여야 모두 높은 사전 투표율을 두고 자신들이 유리하다 이렇게 해석을 내놨는데 먼저 원내대표님께서는 이 투표율에 따른 여야의 유불리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과거에는 보면 사전 투표율이 높으면은 보통 진보 진영에서 젊은 유권자들도 많이 참여했기 때문에 자신들에게 유리했고 실질적으로 그런 결과가 많이 나왔었어요. 그렇지만 지난 2022년도 사례를 보더라도 그때는 이제 최저 투표율이 18%대였는데 그때도 이제 사전 투표율은 그렇게 낮은 편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본 투표율은 이제 50%밖에 안 됐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전 투표율도 높았고 본 투표율은 대려 저조했는데도 당시는 2022년도에는 보수 진영에서 전국적으로 압승을 했죠. 예. 물론 윤석열 전 대통령 당선되고 3개월 만에 치러진 지방선거이기 때문에 대통령 그 당선 바람을 그대로 타고 또 미당 진영의 지지층들이 투표에 많이 참여하지 않은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좀 전에 우리 김봉식 대표님 말씀처럼 사전 투표율이 역대 최고율이라 하스 이게 어느 특정 정당에 유리할지 불리할지 이거는 전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저도 개인적으로는 이번 지방선거 투표율 같은 경우는 50% 후반대를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대려 보수 진영의 지지층들 또 중도 무당층에서 이 지금 절대 권력에 대한 이 견제 심리가 많이 작동돼서 보수 진영 지지 결집층을 넘어선 그런 투표율이 나오는 거 아니냐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의원님께서는 이 투표율에 따른 여야의 유불리 어떻게 보십니까?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예측을 하면 한 56에서 60 사이쯤 나오지 않을까 하는데 제가 아까 이제 60%를 기대한다라고 했던 것은 역대 아까 우리 김봉신 대표님의 분석은 아마도 이제 여러 가지 고려를 조건 고려를 하시는 것 같은데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서 투표율이 높았을 때 어느 정당에 유리했느냐라고 보면 투표율이 높으면 민주당에 유리하고 투표율이 낮으면 보수 정당에 유리하고 이랬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투표율이 1%라도 높은 것이 아무래도 진보 진영에 유리한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그간의 법칙이 이번에 갑자기 바뀔 수 있는 어떤 여건이나 조건 변화가 만들어진 건 없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투표율이 높은 것은 민주당에게 유리한 시그널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고요. 더더군다나 이번에 이제 민주당에게 유리한 조건이다라고 하는 것은 대통령 지지율이 워낙 높습니다. 저는 국민의힘에서 프레임을 잘못 짜고 있다고 봐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60에서 70을 오가고 있는데 반대로
대통령 지지율을 민주당이 못 따라가고 있는 게 지금의 현실이거든요. 이런 것들에 대한 답답함이 있는 거예요. 민주당 내부에서는. 그런데 국민의힘에서는 오히려 이제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해서 심판해야 된다라고 하면 이재명 대통령 일 잘하고 있다. 그리고 전체 뭐 내각 구성이라든지 참모진 구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과거에는 뭐 코드 인사다 뭐다 막 그랬는데 지금은 다 넓게 폭넓게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보수 진보를 떠나서 칭찬을 하고 있는데 이재명 대통령을 심판하자라고 하는 부분은 좀 잘못된 프레임을 씌운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우리 국민들이 이재명 대통령이 잘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박수와 더불어서 그리고 자칫 견제 심리가 발동해서 이재명 대통령의 지금의 어떤 개혁의 순항, 잘하고 있는 일이 좌초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 때문에라도 지지를 더 많이 보내주실 것이라고 보고 그런 것들이 높은 투표율로 연결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바람과 기대 60%를 넘었으면 하는 생각을 여전히 갖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전투표 관련해서 지역별로 조금 분석을 해보자면 일단은 전남과 전북이 이번에도 가장 높은 투표율을 보였고 대구가 최저 투표율을 기록했습니다. 일단 이렇게 지역별로 차이가 난 부분은 좀 어떻게 보셨어요? 전통적으로 대구는 사전투표율이 가장 낮은 지역이고 그리고 호남 쪽은 사전투표율이 가장 높은 지역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 대구 같은 경우는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아마도 그 부정투표 그리고 사전투표 조작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이렇게 개입되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우려를 좀 해요. 그런 게 아니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사전투표를 하면 선거 결과가 조작될 수 있다, 오염될 수 있다 이런 그 일종의 보수 진영의 잘못된 왜곡된 홍보 이런 것들의 영향이 좀 일부 있어 보이고 그렇지만 실제 본투표를 보면 그렇지 않거든요. 본투표 때 많이 투표를 하시기 때문에 오늘 이제 대구 같은 경우는 많은 분들이 이제 투표장에 나올 것이라고 보는데 사전 투표를 하자라고 하는 것은 그때 다 해놓으면 본투표율이 필요 없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전체적으로 우리가 투표율을 최대한 높여서 유권자들의 마음을 다 선거의 결과로 받아내자라는 제도를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건데 사전 투표의 신뢰성에 대해서 이렇게 좀 왜곡시키고 하는 부분은 좀 안 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대구 지역의 투표율이 낮은 것은 그런 잘못된 사전 투표의 뭐 조작이라든지 이런 홍보, 부정선거에 대한 홍보가 일정 정도 미치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사전 투표에 대한 어떤 불신 이런 부분이 좀 영향을 미쳤다 분석해 주셨는데 그래서 일단 국민의힘에서는 본 투표에서 유권자들이 몰릴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내놓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역대 이제 뭐 지방선거뿐만 아니라 총선 대통령 선거에 있어서도 대체적으로 대구 경북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정치 고관여층, 정치적 관심은 분명히 호남 지역 유권자들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전 투표율뿐만 아니라 본 투표율까지도 합쳐보면은 호남 지역 유권자들이 보통 높게 나오는 사실이 맞아요. 그렇지만 이제 지금 사전 투표율 대비 본 투표율도 그렇게 이제 떨어질 거 아니냐 그렇지만은 그렇진 않아요. 역대 이제 통계를 보면은 대구 같은 경우도 이게 본 투표율은 사전 투표율에서 저조했던 것보다 그 내용은 거의 뭐 상향시키는 그런 경우거든. 대구 같은 경우도 이번에 뭐 18점 몇 %대인데 이것도 이제 과거 지난번보다는 3% 정도 이 사전 투표율이 높아진 내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올 6시까지 진행되는 그 투표율 결과에 따라서 지금 김부겸 뭐 민주당 대구시장이나 추경호 국민의힘 후보시장의 당락의 결정 어느 한쪽도 결코 이제 안심할 수는 없지만은 대략적으로도 그래도 대구 그러면은 보수의 심장 특파수로서 지금 처음에는 아마 대한민국 지방자치선거 역사상 대구시장 후보로 민주당에서 저렇게 김부겸 전 총리라는 최적의 후보를 내세운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구 시민들 입장에서도 가장 오랜 수고인 대구공항 이전 문제만 하더라도 20조 가까운 국가 재정이 천문학적인 재정이 투입돼야 이게 해결 가능한데 그런 측면에서 이제 현실적으로 중도 신료주의적 어떤 그런 지역 경제나 해난 처리, 수건 사업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김부겸 전 총리에 대한 상당한 기대가 있는 거 분명히 우리도 인정합니다. 그렇지만은
박근혜 전 대통령까지 나섰다는 것은 대구시장 정도는 그래도 보수의 특파수로서 강력하게 지켜내고자 하는 그 의지가 대구 시민들까지 지금 선거 막판에 확산되어 있기 때문에 뭐 추경호 지금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되는 부분은 무난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 두 분이 말씀해 주셨지만 전남, 전북 그리고 대구 같은 경우에는 지역별로 사전투표에서 항상 그런 비슷한 양상을 보여왔는데 지금의 이 흐름이 본투표로 어떤 식으로 이어질지는 어떤 그 숫자상의 흐름을 봐야 되겠습니까? 예. 대구 같은 경우에는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선거일 당일 투표에 투표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고요. 그런 의미에서라면 그 비율만으로 따진다면 그러면은 보수 후보가 투표율로 투표율의 이제 구성 비율로 따지면 더 유리하다고는 하겠습니다. 다만 대구에서도 사전 투표율은 상당히 좀 높아졌고요. 지난 지방선거에 비하면 높아진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지방보다 높아졌다고는 하지만 그 미세하게 좀 더 낮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일반적으로 따지면은 아직 결정하지 못하신 분들이 많다라는 거죠. 호남에서 이렇게 사전 투표 비율이 높다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이미 결정을 다 끝낸 분들이 사전투표에 나오게 되는 것이고요. 임박해서 선거일까지도 계속 고민을 하고 아직은 내가 확신이 없다. 조금 더 살펴보겠다. 내가 아직은 지방선거이기도 하니까 후보도 많고 찍어야 되는 어떤 선거 단위도 많기 때문에 난 좀 공부를 좀 해보겠다. 뭐 선거 공보를 좀 더 참고해보겠다. 이러한 분들일수록 사전투표보다는 선거일 당일 투표를 하시게 될 텐데요. 지금 그러니까 대구가 그만큼 치열하다는 것을 또 보여주는 그런 숫자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제가 봤을 때에는 대구에서 그러니까 사전투표, 본투표 그게 일반적인 공식으로만 따지면 보수가 좀 더 유리한 구성비가 될 것이다라는 것은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그런데 그 내용을 뜯어보면 사실 두 후보 김부겸, 추경호 누가 지금 이길 거다라고 이야기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완전히 초박빙으로 붙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각 당이 전망하고 있는 판세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민주당은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접전 지역을 6곳이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또 무소속 김관영 후보와 접전을 벌이고 있는 전북 지역도 상황이 호전되고 있고 또 충청의 내 지역은 매우 안정적이다 이렇게 분석을 했고요. 반면에 국민의힘은 앞서 내놓은 분석에서 서울과 강원, 부울경 등 총 8곳이 접전이고 경북과 대구는 우세하다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우리 당에서 분석한 것이 일정 정도 저는 뭐 근거가 있는 분석이라고 봅니다. 뭐 제가 충청이니까요. 충청권은 4곳 다 매우 안정적인 민주당의 승리를 할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고 그 나머지 강원도도 그렇고 그 다음에 전북, 광주, 전남, 전북 빼고 광주, 전남 그리고 제주까지는 매우 안정적인 결과를 기대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접전 지역으로 얘기한 서울 접전 지역이지만 박빙 우세. 부산 같은 경우에도 접전 지역이지만 박빙 우세. 경남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전망하고 있고 울산도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실제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울 정도의 박빙 지역이 현재는 전북 그다음에 대구 저희들은 이제 이렇게 당의 공식 입장이 아닌 저의 분석과 저의 생각입니다만 그렇게 보고 있고 이런 것들은 그동안에 내부적으로 조사했던 그 기준 속에서 보면 예를 들면 경남 같은 경우에 단 한 번도 역전을 허용한 적이 없어요. 그 오차 범위 내의 조사치지만 계속해서 우위를 보이는 이런 그 조사들이 나왔었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박빙 우세를 굳히지 않을까 뭐 이렇게 기대를 하고 다만 이제 제가 아쉬운 부분은 전북에서 우리 당이 좀 헤맸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좀 아쉬움이 있어요. 이번 지방선거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에게 좀 더 알리고 이재명 정부가 일을 하고 대통령과 그 광역 기초단체장들이 어떻게 호흡을 맞출 때 국가 전체적으로 성장과 발전을 이뤄낼 수 있는지에 대한 비전을 좀 제시했으면 좋겠는데 당내 공천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상 전북이라는 늪에 빠져서 한동안 허우적거리고 국민들에게 이번 지방선거의 비전에 대해서 제대로 말씀 못 드린 측면이 있습니다. 내란을 종식시킨다라고 하는 부분보다 실제 일할 수 있는 일꾼들을 뽑는 것이 더 우선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어떤 그 초점이 좀 흐려지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까지 나오고 이명박 전 대통령 나오고 하다 보니까 이게
내란 세력의 복귀냐 심판이냐 이런 쪽으로 일하는 일꾼을 뽑는 선거가 아니라 일종의 정치 심판이냐 복귀냐 뭐 이런 것들로 왜곡된 측면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선거 전국 운영에 대한 민주당의 운영에 대해서는 다소 좀 아쉬운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전망에 대해서는 박빙 지역 대부분은 박빙 우세를 점칠 수 있다라고 저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야가 조금씩 다르게 내놓은 전망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복귀한 의원께서는 이제 상당히 나름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제 집권당으로서 뭐 국정을 안정적으로 이끌어가야 되는 그런 뭐 책임이 있는 정당으로서 이번 선거가 가지는 의미는 더 각별할 겁니다. 그렇지만은 언제까지 제1야당 그러니까 국민의힘 보수 진영을 갖다가 내란 세력 척결 뭐 내란 또 세력 심판 이 프레임으로 국민들에게 이 지지를 유지를 하려고 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선거를 통해서 일정 부분 우리 국민들은 정리하고자 한 거죠.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헌재 파면 결정 이후에 이미 12.3 그 비상계엄에 대한 잘못된 그 판단에 대해서 대한민국 사법 체계에서 심판을 받고 있거든요. 재판을 통해서 이미 그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내란 세력 척결 심판으로서 국민 여론을 갖다가 호도한다. 이런 거는 저는 한계에 왔다 봐요. 대려 지금 이제 이란 전쟁을 포함한 지금 이제 특히 물론 삼성전자를 비롯한 SK 하이닉스의 그런 반도체 호황에 따른 뭐 그런 특정 산업 분야에 아주 뭐 엄청난 데 호황도 있지만은 그 대신 우리 사회 같은 경우는 더 큰 사회적 양극화나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이런 엄청난 차별 구조에 많이 또 상대적 상실 박탈감에 마음 뭐 아파하는 그런 국민들이 많거든요. 그러면은 민생과 고물가 고유가 그런 고금리 이 상황을 어떻게 타개해 나갈 건지 이게 집권당으로서 역량과 능력 비전을 제시해야 되는데 끊임없이 내란 세력 척결 심판 이거는 저는 한계에 왔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도 거듭 이야기하지만은 분명히 이재명 대통령이 집권 1년 차면은 집권 국정 운영 안정을 위해서 국민들은 보통 그 집권 안정에 선택을 했지만 오직하면은 우리 김홍신 대표님 지금 현재 올 투표율 이런 걸 가지고 여러 가지 예측 분석을 하고 있지만 촉박빙 지역이 민주당의 예상대로 15대 1이 아니라 6곳에서 8군데가 늘어날 정도로 그만큼 이제 이번 지방선거는 단순한 지방 일꾼을 뽑는 그 의미를 넘어가지고 정치적으로도 향후 정치 지형뿐만 아니라 여야 간의 역학적인 구도 뭐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판단을 우리 국민 유권자들이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예, 또 대표님께서는 이번 판세 전망 어떻게 보십니까? 예. 판세 중에서 이제 일단은 국민의힘은 경상북도는 확실하고요. 더불어민주당이 상당히 우세했고 심지어는 대구에서도 우세하다라고 하는 그런 전문가들 전망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대구는 이제 접전 지역이 됐고 완전히 초박빙이 된 것 같습니다. 전라북도 같은 경우에도 조사마다 다르기 때문에 무엇이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이 상황에서 제가 봤을 때 두 가지를 이제 점검을 해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보수의 결집이 5월 초순부터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결집세가 어느 정도냐라는 것들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격전지에서 보수 후보가 그러니까 국민의힘 후보죠. 이겼다라는 결과가 안 나온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건 대부분이 ARS 조사입니다. ARS 조사에서 좀 우세하게 나왔다라는 것들이 이제 나왔는데 ARS 조사는 응답률이 한 5%에서 6%로 좀 적습니다. 이게 좀 낮은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그러니까 대단히 고관여되어 있고 관심이 높은 그러한 유권자분들 중에서는 그러면 국민의힘을 지지하시는 분들이 여론조사에 적극적으로 응답한다라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시는 분들은 그 적극성이 상대적으로 좀 빠졌다라고 하는 게 이제 5월 달인데 그러면 나머지 많은 분들이 선거에 임박하면서 그러니까 오늘까지 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고관여되어 있는 이 5%에 해당하시는 분들의 분포에 따라간다라고 하면 격전지에서 국민의힘 후보들이 굉장히 좀 좋은 성과를 내는 그런 성과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전화면접 조사가 좀 더 많은 응답률이 좋기 때문에 좀 더 표본 대표성이 크고 좋고 그래서 좀 더 많은 그 분들을 포괄한다고 한다면 여기에서는 보수 결집세가 뚜렷한 건 아니었었어요. 서울이나 부산 같은 경우에 과연 40%를 넘었는지 한번 전화면접에서 볼 필요도 있겠고요. 그리고 대구 같은 경우에도 과거 같으면 벌써 50%가 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그 제약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점진적으로 증가해서 보수 결집이 꾸준히 이루어졌다라기보다 어느 정도 가서 임계치에 다다르고 나서 눌렸다라는 정도로 해석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 전화 면접에서 그렇게 나타났다는 건 나머지 그러면 여론조사에서 많이 응답을 하시지 않았지만 그러면은 투표장에 나가시는 분들을 한 40 정도 본다면 이분들이 ARS 결과에 따라서 그 분포가 결정이 될지 아니면 전화면접처럼 분포 결정이 될지는 제가 봐서는 ARS처럼 확대하지는 않을 거다라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화면접상 그 보수 결집에 제약이 있었던 좀 제한되게 나타났던 데가 서울 또는 우리가 지금 격전지라고 흔히 말씀들을 했었던 뭐 부산, 울산, 경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열세로 돌아섰다라는 뚜렷한 그 어떤 정량적인 증거를 아직은 발견하지 못한 게 아니겠느냐. 깜깜이 기간 전까지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전반적으로 봐서 보수 이 결집도가 이번 판을 뒤집을 정도로 강하게 분출되지 못한 것이 이번 선거의 지금까지의 특징 아니겠느냐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이어서 여야의 움직임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 일단 어제까지 마지막 날의 움직임을 좀 보면 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한병도 원내대표가 각각 서울과 전북에서 유세를 마쳤습니다. 접전지이기도 하고 전북에서는 앞서 이제 좀 아쉬움을 나타내기도 하셨는데 마지막 날 이 장소는 어떻게 좀 분석하십니까? 원내대표는 본인이 또 지역구가 전북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전북에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였고 그다음에 정청래 대표는 전국을 좀 돌았었는데 서울시장 선거 결과가 승패를 상징적으로 좌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맨 마지막 피날레를 청계광장에서 하고 바로 이제 시청 옆에 있는 거 아닙니까? 이 시청을 정원호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메시지를 강하게 보인 거죠. 그러면서 서울시가 바뀌면 대한민국이 바뀝니다라는 메시지를 이제 동시에 낸 것인데 정원 후보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가슴 벅찬 마무리 유세가 되지 않았을까 싶고요. 그리고 정청래 대표와 정원 후보는 청계에서 마무리했지만 정원 후보 단독으로 또다시 강동 송파 일종의 약간 접전 지역이고 분리할 수 있는 이쪽에 가서 마지막까지 유세를 벌였습니다. 결국 박빙 우세라고 나름대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만 최후까지 마지막 59초까지 59초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모습 속에서 유권자들이 정원호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이러한 대장정을 마무리를 했는데 저는 그러한 진심들이 정치 싸움이 아니라 서울시장이 대권으로 가는 발판이 아니라 결국은 성과와 업적으로 최종적으로 그러면 이 사람이 나라를 운영해도 되겠네 라는 판단을 국민들이 내릴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보면 대권으로 가는 일종의 징검다리로 쓰여졌던 이런 아쉬움들이 있어요. 근데 정원 후보는 정말로 일하는 서울시장의 상을 고스란히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기대를 좀 해봅니다. 네. 자, 국민의힘에서는 장동혁 대표와 송은석 원내대표 충남과 영남을 중심으로 펼치다가 이제 장 대표 마지막에도 서울 청계천 그리고 홍대 일대에서 밤 늦게까지 유세를 이어갔거든요. 김성태 전 원내대표가 보실 때는 이 장소의 의미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아까 김봉신 대표님 말씀도 있었습니다만은 사실상 이번 6.3 지방선거가 공식화되기 전 이전 단계에서부터 보수 진영은 이제 당내 갈등이나 반목, 분열 대립 양상을 갖다 치유하고 수습하지 못한 상태에서 6.3 지방선거 그냥 이 판으로 이제 전환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저 상황에서 제대로 된 유권자 국민들로부터 제1야당으로서 국민들의 견제 그 심리를 갖다가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준비가 됐냐. 그런 측면에서는 저는 상당히 그 의심을 많이 가질 수밖에 없었죠. 그렇지만은 이 절대 권력에 대한 이 견제 심리, 특히 민주당의 강력한 이 입법 권력은 사법 3법을 포함해 가지고 공소 취소 특검을 통해서 국민들이 이 부여한 이 권력은 국민들을 위해서 사용되어야 될 건데 자신들의 어떤
범죄 사실을 갖다 지운다든지 이런 어떤 잘못된 권력으로 이렇게 전개되다 보니까 이번 6.3 지방선거에서 국민들의 어떤 그런 분노가 이제 표출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이제 영남 지역부터 보수 진영 결집을 통해 가지고 결국은 이 확산 이 부분은 이제 충청권까지 지금 이제 번졌는데 이걸 이제 결국은 성과를 낼 것이냐 이걸 아직까지 수도권까지 끌고 오지는 못했다고 저희들도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서울 같은 경우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갈록과 또 개인기를 가지고 지금 상대적으로 좀 이재명 대통령께서 픽을 했지만은 구청장으로서는 소소한 행정 일상 뭐 이런 부분을 국민들의 일상을 잘 챙겨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지만 거대 인프라 이 도시 경쟁력을 가져야 될 서울의 수장으로서는 오세훈 시장과 상대적 평가 비교해서 체급의 차이가 있다 이런 걸 느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서울은 굴러갑니다만은 지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충청권까지 보수 진영의 결집의 힘이 확장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치열한 이제 막판 초경합을 벌려나가는 그런 상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격전지를 중심으로 판세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이번 지방선거에서 여야 누구도 놓칠 수 없는 지역이 바로 서울시장입니다. 현재 서울 지역 판세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처음에는 정원호 후보가 압도적으로 앞서다가 점점 그 격차가 줄어지는 모습들을 좀 보여왔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선거가 시작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소수문 고가다리가 붕괴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오세훈 시장이 그동안 서울의 안전을 얼마나 도외시했는지에 대한 비판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작년 국정감사 때 오세훈 시장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질타를 했던 부분이 뭐냐면 한강버스와 같이 이런 전시성 말고 서울의 싱크홀 이런 사고들이 많이 발생되는데 그것에 대한 예산은 왜 비중을 늘리지 않습니까? 오히려 줄어들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뭐 이런 비판까지도 받았어요. 눈에 안 보이는 곳에 예산을 투입해서 안전을 대비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부족하다라는 비판을 받아왔었고 그리고 나서 선거 바로 직전에 이제 오세훈 시장이 직무정지하고 나오고 나서 삼성역 철근 누락이 있었던 일이 그제 와서 밝혀집니다. 이거는 어마어마한 일이거든요. 결국 연간 수천만 명이 오갈 수 있는 그 역에 철근이 절반밖에 안 들어간 이런 사건이었어요. 그런데 서울시에서는 별일 없었다. 그리고 뭐 심지어는 서울시장 오세훈 후보께서 사고도 안 일어났는데 라는 뉘앙스의 발언을 하셔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그러고 나서 소수문 고가가 붕괴되다 보니까 오세훈 시장은 한강 르네상스, 한강 버스 이렇게 눈에 보이는 행정 중심으로만 진행돼 왔고 정작 가장 중요한 서울 시민들의 안전에 대해서는 그동안 등한시한 거 아니냐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굉장히 좀 높게 대두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부분 때문에 어제 그 최종 마무리 유세에서 눈물까지 흘려가면서 실제 오선 시장을 도전하는 분이 눈물까지 흘려가면서 시민들에게 뭐 지지를 호소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동안 못 봤던 부분이거든요. 그만큼 자체 진단에서도 소수문 고가 붕괴 이후에 우리 시민들의 생각이 바뀌지 않았는가라는 판단을 내리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그 선거에서 캠페인이나 혹은 이재명 정부와 누가 더 호흡이 잘 맞을까 이런 것들을 떠나서 거대 도시 서울의 안전 이것에 대한 오세훈 후보에 대한 책임론 이런 부분이 막판에 크게 대두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결국 결과는 현재까지는 저희는 이제 박빙 우세로 보고 있습니다만은 결과는 좀 더 많은 표차로 벌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그 상징적인 사건이 소수문 고가 붕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서울 지역은 높은 사전 투표율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서울 지역 판세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제가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이제 민당 정원호 이제 서울시장 후보 같은 경우는 그동안 이제 구청장 시절에 그런 성동구청 내에서 이제
이런 미시적 민원 해결 중심 행정에 대해서는 국민들로부터 일정 부분 평가도 받고 저도 개인적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싶습니다. 그렇지만은 이런 거대 도시, 그러니까 지금 서울 같은 경우는 지금 세계 도시 경쟁력 5위권에 올라가 있는 그런 도시가 됐어요. 오세훈 서울시장의 많은 취직 중에 하나가 도시 경쟁력을 높인 건데,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는 이런 대한민국 수도 이 서울의 도시 경쟁력을 앞으로 세계 3위 경쟁력을 만들겠다는 그런 포부를 이번 공약을 통해서 구체화된 플랜이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정원훈 민주당 후보 같은 경우는 이런 것이 정책을 통해 가지고 수도 서울의 도시 인프라라든지 교통, 문화, 이런 교육, 이런 다방면적인 어떤 그런 역할을 갖다 만들어내기에는 정치적으로 너무 아직까지는 좀 미숙하다. 이런 거대 도시 서울의 도시 경쟁력을 갖춰가기 위해서는 상당히 정치 역량과 능력이 대단히 중요해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정원호 구청장은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 지지율에 이렇게 픽을 이재명 대통령이 픽하고 또 이재명 대통령 국정 운영 지지율을 올라타고 그렇게 해서 이번 유세 선거 기간 내에도 정원호 지금 현재 민주당 서울시장의 당찬 포부와 서울의 비전이 뭔지 우리 서울 시민들이 그걸 제대로 읽히는 경우는 없어요. 그냥 서울 지역 내에 사실상 지난번 총선에서 국민의힘 보수진영이 워낙 대표를 해가지고 30명이 넘는 거대 메모드급의 이런 선거 캠프 현역 의원들 중심으로 거기에 둘러싸인 부자 몸조심하는 어떤 그 후보 이상 이하도 아니었거든요. 거기에 반해서 이제 좀 전에 이제 복경님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은 4선까지 한 서울시장이 되려 오세훈 지금 국민의힘 후보 서울시장이 더 처절함이 더 그냥 진정성이 이렇게 돋보이는 어떤 그런 측면에서 선거였어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앞으로 서울의 도시 계획 중에 특히 부동산 문제 같은 경우는 마땅상 이 지금 문제는 결국은 수요와 공급의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부동산 공급 대책에 대한 본인의 정책과 비전이 전혀 제시되지 않은 그런 부분에 그 한계 이런 걸 이제 오늘 최종 서울 유권자들이 어떤 판단을 할지 저는 지켜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서울 지역 사전 투표율이 전체 사전 투표율인 23.51%보다 높은 23.84%를 기록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서울 지역 판세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사실 정원호 후보에 대한 이제 의혹 제기라든지 아니면은 TV 토론을 피해 다닌다든지 하는 여러 가지 문제 내지는 그 준비가 덜 됐다라는 평가 이런 것들이 많이 누적된 게 5월 달이었는데요. 사실 그렇게 되면은 그런 것들이 그 표심에 영향을 줬다고 하면 여론에서 엎어져야 맞았습니다. 그러니까 오세훈 후보가 압도가 되고 정원호 후보가 상당히 오차 범위를 넘어서 열세를 보여야 맞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결과가 저는 이제 많이 못 찾았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전화면접 조사라든지 심지어는 ARS 조사에서도 오세훈 후보가 오차 범위를 넘어서 이기는 결과가 이렇게 나오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던 걸로 이제 봤습니다. 그렇게 되는 원인이 무엇인가 하면 제가 봤을 때는 이 서울시장 선거는 다른 지역하고 조금 독특하게 오세훈 현역 시장이 뭐라고 해야 되나요? 5번을 해야 되는 그 이유를 호소력 있게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4번이나 했으면 기회도 많이 줬고 그러면은 대단히 많은 게 바뀌었어야 됐는데 실제로 바뀐 거를 정확하게 잘 설명을 하고 홍보를 했느냐 하면 그거보다는 네거티브에 좀 많이 집중이 됐던 것 같고요. 그러니까 개발을 뭐 했다든지 좀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서울의 어떤 그 위상을 높인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홍보가 굉장히 좀 많이 됐으면 좋겠는데 좋았을 텐데 그렇게 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5번을 해야 되는 데 대한 뭔가 심리적인 저항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 이 보수 결집을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는데요. 보수 결집이 있었다. 5월 달에 굉장히 세게 보수가 결집을 하고 있다라는 언론 보도에도 사실은 서울에서 오세훈 시장의 지지도가 40%를 훌쩍 넘어서 50을 넘는다든지 이렇게 된 적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한계에 봉착했다. 바로 이 두 지점 때문이고요. 그렇게 된다면 전반적으로 국민의힘이 이번 선거를 관통하는 어떠한 프레임을 제시하고
내란 프레임을 제시하는 더불어민주당의 선거 전략을 크게 이길 수 있는 어떤 프레임을 제시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성공하지 못한 게 크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격전지는요, 저희가 대구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대구를 격전지로 꼽아서 얘기하는 날이 왔는데, 일단은 앞서 말씀해주신 전직 대통령의 등판이 보수 결집과 중도 이탈 중에 어느 쪽에 더 영향을 미쳤는지, 그리고 지금 뭐 샤이 김부겸 그 존재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있어서 전반적으로 이런 부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우선은 대구에서 이런 박빙이다라는 말 나오는 것 자체가 놀라운 일이고요. 놀라운 변화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김부겸이라고 하는 정치 스타일이 굉장히 독특합니다. 처음에 YS 계열로 시작해서 그 다음에 독수리 오영재라고 20년 전에 당시에 한나라당에서 열린우리당으로 오신 분들이 이제 독수리 오영재 그분 중에 한 분이신데, 서울에서 수도권에서 지역구를 갖고 계시다가 그 다음에 내 고향을 바꾸고 싶다라고 과감히 대구로 내려가요. 노무현 대통령은 애시당초의 지역구가 부산이었었는데 이분은 서울에서 정치를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고향으로 내려간 이런 독특한 이력을 갖고 계시죠. 그리고 그분의 그런 정치 이력과 능력을 인정받아서 총리까지 쭉 역임을 했는데, 대구가 변한다라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 전체가 송두리째 변한다라는 상징적인 사건인 것이고, 그리고 보수의 상징 대구다라고 했는데 이제 보수가 바뀌어야 된다라는 신호를 김부겸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봐요.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이 등판한 이후 본인이 살고 계시는 곳의 시장이 만약에 민주당 소속의 시장이 된다라고 하면 불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좀 하시지 않았나 싶어요. 그런데 우리 국민들은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했습니다. 그리고 그 탄핵은 야당만 시킨 것이 아니고 여야가 함께 탄핵을 시켰고 국민의 80% 이상이 탄핵이 옳다라는 판단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다시 단종 복위처럼 복위될 것이다 라는 말을 국민의힘의 어느 정치인께서 하시던데요.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치는 앞으로 가야 됩니다. 선거 캠페인도 미래지향적인 캠페인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탄핵당한 그 시점으로 우리 정치의 시계를 돌리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그러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대구의 변화를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이 보수도 바뀌고 진보도 바뀌는 이런 상징적인 이번 6.3 지방선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만약에 대구에서의 이런 변화가 오면 저와 또 생각이 비슷한 국민의힘의 많은 정치인들, 그리고 그 중도층에 있는 많은 분들도 김부겸을 통해서 뭔가 대한민국의 변화, 이런 지긋지긋한 여야의 극단적 대립, 이런 것들도 좀 치유되지 않을까? 이런 그런 기본적으로 상상도 좀 해보고요. 대구시 입장에서 볼 때는 보수의 최선두에서 진보와 혹은 민주당 대통령과 싸우는 이런 시장이 아니라 실제 전국의 흐름과 대한민국의 흐름과 같이 맥을 같이 하면서 대구의 경제적 변화, 발전, 이런 것들도 함께 할 수 있는 일하는 시장을 만들어내는 이런 상징적인 6.3 지방선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그러한 저의 바람과 비슷한 대구 시민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현재 초박빙의 모습으로 나오는 것 아닌가 싶고, 이 초박빙의 모습이 저는 긍정적인 희망의 결과로 나와줬으면 하는 바람을 좀 갖습니다. 네. 자, 대구의 변화의 바람이 불지 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좀 전에 복gang 의원께서도 많은 내용을 지적을 했습니다만은 사실상 이 보수 진영 정치에 대한 상당한 불신, 그리고 보수의 심장 텃밭이라는 대구에 대한 그런 절대적 어떤 믿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구 시민들 입장에서는 보수 진영 국민의힘에 정말 아낌없는 애정과 정성, 사랑을 베풀어 주신 그 감사하고 고마움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보수가 그런 큰 정치적 위기 때마다 다시 그 위기를 극복하고 타개해 나가는 그 뒷받침이 사실상 대구인데, 그런 측면에서 요 근래 이제 보수 진영 우리 내부의 그런 반목 불신 갈등, 특히 대구시장
뭐 이 공천 과정에서도 볼썽사는 그런 여러 가지의 모습을 보면서 상당히 큰 걱정과 불신으로 보수 진영 적극 투표 지지층에서 앞으로 투표를 포기하겠다는 그런 초반의 분위기가 절대적이었어요. 그렇지만은 그런 가운데 이제 인물론을 내세운 김부겸 전 총리 같은 경우는 여론조사에서 우세를 보이거나 백중세를 이끌면서 파란을 내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은 이제 국민의힘이 추경호 후보로 이제 대진표를 확정짓고 난 이후로는 가파르게 이제 다시 보수 지지층이 결집되고 상승세를 이어가고 그래도 한번 국민의힘 보수 진영에 다시 희망을 한번 이야기해 보자. 그런 지금 상황으로 특히 변모되고 있는 과정 속에서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도 자신이 이제 노를 보내고 있는 대구 달서 간제 사저에서도 아무래도 대구시장이 이렇게 민주당으로까지 김부겸 총리 그러니까 민주당 시장 후보가 합리적이고 괜찮은 분이지만은 그 편할 리는 없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등판으로 확실히 대구는 지금 이제 보수진이 크게 결집하고 무관여층이 다시 적극 관여층으로 이렇게 전환되면서 아마 추경호 지금 이제 국민의힘 후보가 압승을 하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서울, 대구 격전지 판세까지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복귀왕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성태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김봉신 메타보이스 대표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